아이들에 대한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죽여버리겠다, 사지를 찢어버리겠다, 2, 30통씩 매일 전화를 해서 한 달 평균 3명의 아이가 학대로 숨지고 하루 평균 84건의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아동학대의 77%는 부모로부터 벌어집니다. 친모의 학대 끝에 숨져 안매장된 여중생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매해 꾸준히 늘어나는 아동학대. 2001년에 비해 약 10배나 증가했습니다. 2017년 기준 아동학대 건수는 무려 22,000여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거나 방임을 당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지키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경찰과 함께 출동해서 아동학대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나 부모 교육이나 상담 등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원 하면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와 달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고 다시 학대가 일어나지 않게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아동보호센터에 찾아온 부모가 아들을 내놓으라며 아버지가 아들을 돌려달라며 불을 질러서 자신도 불에 타 숨졌습니다. 아이를 분리를 했었거든요. 아버지가 아이를 폭행해가지고 가정에 일본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도를 꺼내도 난동을 벌여서 저희가 철수한 적도 있고 2, 30통씩 매일 전화를 해서 연이 들어가는 욕설은 기본이고 저희 가족까지 비하하는 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업무가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행위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간섭하지 말아라, 개입하지 말아라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거나 들어오려고 하면 흉기를 드시거나 날카로운 물건들을 던지시거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부모의 훈육으로 체벌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뿌리 깊은 한국. 아동학대가 의심돼도 부모가 상담원의 개입을 강하게 거절할 경우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성인의 98%는 상대방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동을 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습관 교정을 위해서 자녀를 때리거나 위협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나 됩니다. 흔히들 많이 하시는 실수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하시는 건데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고 체벌에 좀 관용적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를 목격한 248명 중 133명은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부모의 훈육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관리 도중 부모로부터 다시 학대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상담원들은 재학대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들의 인식 외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또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50가정 다자녀도 있잖아요. 그래서 7, 8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임 가정이라고 하면 잘 시키고 잘 케어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좀 보호자를 통해서 확인한다든지 직접 보지 못하면 좀 아쉬움이 있죠. 강도가 더 높은 가정을 더 자주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학대가 발생했을 때 좀 발견하는 시점이 늦어지거나 아이들을 지키는 이 특별한 사람들의 평균 근무 연수는 2.8년, 말도 안 되게 짧은 기간이 말해주듯 상담원들이 겪는 폭력과 열악한 노동 환경은 이들을 점점 지치게 합니다. 정말 힘들 때는 그냥 울어버리기도 하고요. 저도 힘들지만 사실 옆에 있는 직원도 힘들거든요.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풀어가려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해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온전히 내가 다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들이 조금 좀 이제 힘에 붙일 때가 생기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상담원들은 아이들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2년간 학교를 안 보내고 소재지 파악도 안 돼가지고 그 사진 하나 가지고요 탐문을 해서 제 아이를 발견하고 보호를 했는데 2개월짜리 그 둘째가 이제 태어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온몸에 멍들어 있고 뭐 핥힌 자국이 있고 제가 아직까지도 이제 아이를 계속 만나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면 제가 보호 못했으면 세상에 없던 친구일 수도 있겠다라고 그때 많이 조금 이 일을 계속 해야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그때 만났던 누군데 기억하세요? 근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저 이렇게 분리해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저 이렇게 지금 성인 돼가지고 잘 살고 있다고. 아, 내가 하고 있는 게 어떤 아이의 한 생명이든 한 아이의 그 인생이든 이런 걸 바꾸는 거에는 굉장히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일이 전혀 헛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정말 잘하고 계시다라는 거 사실 상담원 분들 모두 사실 좀 격려하고 좀 지지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상담원만으로 모든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 역시 언어적, 물리적 폭력 등이 있을 경우 훈육도 학대일 수 있다는 관점으로 더 엄격하게 아동학대를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도 학대당한 아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아동처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등 아동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위해 중요한 것은 평소 우리들의 관심과 신고입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10월에서 11월 말까지 진행해야 되는 교육 중에 하나가 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이 있죠.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시설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속하기 때문에 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연일회에 하나요? 1시간 이상 정도를 수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그 교육을 제공하는 그 사이트 같은 데에서 들을 수도 있지만 또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Q&A를 보시면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라는 부분이 안내가 되어 있는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은 각 기관에서 집합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또는 시청각 교육,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실시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행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면 되겠다. 특히 이제 이 자료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 홈페이지에서 그 자료실에 보시면은 신고 의무자 교육용 PPT와 영상이 아주 고품질로 잘 제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서론에 보셨던 그 영상은 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교육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상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서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분들이 이제 아동학대에 개입하는 그 내용을 이제 보여준 그 사례를, 그 현황? 네, 실정을 이제 보여준 영상이죠.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 이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도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 핸드폰으로도 그 인터넷을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육 자료도 접하실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먼저 안내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으로 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요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네, 강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제 뭐 저에 대한 간단한 이력인데, 이제 저는 그 인하대학교 사범대 교육학과를 졸업했고, 그래서 중등교사 2급 정교사 자격을 갖고 있고 교육학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사를 대학 때 다행히 이제 따놔가지고 성인교육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내용을 좀 이제 습득을 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2급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외에 근무한 경력이나 뭐 어디 저의 재직했던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저의 자격은 이런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런 강사고, 그리고 자료 출전은 보시는 대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자료실, 그리고 신고 의무자 교육용 PPT다 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컨텐츠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들어가는 내용, 그 다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운영과 사례 계획 과정,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그리고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 마지막으로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살펴보시겠다. 그리고 나서 더 마지막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 계획입니다. 자, 들어가며 보시면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이 됐대요. 2000년에. 그래서 1998년에 땡땡 아동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부와 계모의 구타와 학대에 의해 누나는 굶겨 죽여 집 앞마당에 묻고 동생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발견된 사건이었대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무섭네요. 이런 내용을 보면. 1999년에 땡땡 아동학대 사건이 또 있었는데 부모의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거부당한 채 방치되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아이가 발견된 사건이다. 이건 뭐 아마 종교적인 그 신념이 잘못된 부분으로 발생이 돼서 벌어진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해서 2000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을 했고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처벌근거 관련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죠.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에 제정이 되었다. 이 사건도 또 있죠.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사건. 박 씨는 의붓딸 B양이 9살이래요.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부었대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요? 2,000원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이유로 이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10차례 이상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하죠. 참, 아동의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골절됐고 폭행 뒤 멍을 빼기 위해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에 넣었다고 합니다. 2013년 7곡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임 씨는 의붓딸 A양 사망 당시에 만 8세를 때린 다음에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했고 이후 A양 언니 만 12세였다는데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게 했다는 거죠. 임 씨는 A양 언니에게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과 욕조에 가둬 물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네이버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참 해주고 싶은 말들이 그런 그 댓글에 쭉 달리죠. 이런 거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 네이버 기사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밑에 보면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댓글로 쭉 달리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참 심각한 내용이라고 느껴집니다.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했나 보죠.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및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네, 2014년 9월 29일의 얘기죠. 자,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자, 아동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1989년 11월 20일 날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1911년 11월에 협약에 가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이 권리의 주체인 인간으로서의 인식되기 시작되겠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비준을 하였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동의 네 가지 권리를 보니까 첫째는 생존권. 살아야 되는 권리죠. 기본적인 삶은. 그리고 발달권. 성장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그런 권리죠. 그리고 보호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참여권.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요 근래 뉴스에 어느 나라 아동이었던가요? 그 친구가 유엔에 나와가지고 그 참여권에 대해서 알렸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시죠? 자,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범죄의 정의를 살펴보니까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구나. 그게 이제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동학대란 것이 무엇이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을 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를 보면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항을 보시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하고 형법상 범죄,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 등 복지법상 범죄는 신체, 정서, 성, 방임에 대한 것. 다른 법률에 의한 가중처벌되는 죄는 아동학대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아동학대 치사, 중상해, 상습법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재밌는 건 이제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라는 것인데 이 뒤에 통계를 보면은 이제 왜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동학대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아동학대는 처벌 범법자냐? 라는 건데 일단은 아동학대 범죄는 처벌 대상이고 범법자에 해당을 한다. 그런데 더 큰 범주에서 보면 아동학대 행위는 아동학대 범죄로 수사를 진행하지만은 범죄가 아닌 교육 대상으로도 처리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도나 법률 위반 정도에 따라서 아동학대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또는 처분, 상담이나 교육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니까 신체학대, 제일 먼저 나오는 거겠죠. 신체학대. 이 내용 전체 볼 것이 있나요? 그냥 신체적으로 학대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또는 가혹행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처벌 내용을 보니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는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 등으로 처리 가능하고 특히 아동학대 치사 시 무기징역 및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허락 없이 외가에 수일 머물다 온 딸에게 화가 나서 욕설 및 폭행을 한 친부가 있대요. 법원은 친부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하는데 이 욕설과 폭행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부분이 적당했다, 부적당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 네이버 같은 데에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에서 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에 달려 있는 그 기사에 달려 있는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그 댓글이 꼭 정확한 댓글이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또 참고해야 될 댓글이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간단한 그냥 의견들을 좀 한번 본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처벌이 약하다라는 의견들도 많죠. 그래서 이 욕설 및 폭행한 친부의 그 폭행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 그 부분이 이 자료에서는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죠. 어떻게 폭행을 했는데 300만 원이 나왔다. 그 부분을 우리는 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처벌이 약하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법에서도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외국처럼 아예 좀 세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서적인 학대가 있는데 이제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에 해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이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밥을 먹지 않는다며 6살 유치원생에게 3회에 걸쳐 억지로 밥을 먹인 유치원 보육교사가 있어요. 이런 보육교사 그 댓글을 보면은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라는 의견들이 많죠. 법원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거 벌금 300만 원 수준에서 이거 될 일인가요? 어떻게 억지로 밥을 먹였는지 영상을 보면 참 쇼킹한 수준이겠죠. 6살 유치원생이에요.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밥을 갖다가 그냥 입에다가 막 갖다 그냥 막 강제로 넣은 그 장면을 부모가 봤다라고 했을 때는 그 억장이 얼만큼 무너지겠습니까? 이게 3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 내용이?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지극히 강사로서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에는 이 처벌 수위 자체가 낮게 느껴진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어떻게 밥을 먹였는지 이 영상을 아마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처벌에 대한 수준이 높았을지 낮았을지 우리가 그걸 가늠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아동학대 유형 중에 성학대가 있다. 다 아시죠? 모든 성적 행위를 아동에게 했을 때의 문제, 이 유형, 학대 유형이죠. 법원은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1년간 11세 친딸을 강제로 성폭행한 50대 친부인데 1년간 강제로 성폭행을 한 징역 15년 갖다 되겠습니까? 1년이나 해당하는데요. 그냥 무기징역 정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아동학대 유형으로 또 방임과 유기가 있습니다. 물리적 방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교육도 제공하지 않고 의료도 제공하지 않고 또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들이죠. 우리가 TV에 보시면은 그 광고들 중에 뭐 아동을 돕자라고 하는 그런 광고들 있죠. 월 뭐 10,000원, 20,000원에 전화로 해서 이렇게 후원하는 그 광고 내용들을 보면 병원에 버려진 아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유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유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어 있다. 사례를 보니까 12세, 14세 아동들이 쓰레기장과 다름없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한 친부가 있대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처벌이 약해 보이죠. 아동학대 현황을 보니까 문제는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증가가 여기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신고 접수된 건수만 해도 34,000건이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만 해도 3만 건이 된다는 거죠. 저희가 교육학에서 배우는 내용들 중에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이제 배우는데, 그런 책의 내용들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여건 또 뭐 취업률 뭐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부모 자녀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학대가 거의 뭐 굉장히 40% 이상 증가한 경우잖아요. 지금 2015년에서 16년도 사이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거를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판단을 좀 내려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제 그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또 사후 관리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왜 아동학대가 증가를 하고 있는가 이 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에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해소를 좀 해줘서 아동학대에 대한 증가율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통계 수치입니다. 아동학대 현황을 보니까 사례 유형이에요. 중복학대를 받는 게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서학대가 대부분 그 다음 순위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 신체학대, 그 다음 방임, 그 다음 성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 특징은 중복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하게 정서학대만 받고 있다, 신체학대만 받고 있다는 게 아니라 신체와 정서를 복합적으로 받고 있다. 또는 성학대가 이루어지면서 신체학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중복학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대의 자체의 피해 정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정서적으로 학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학대까지 함께 받기 때문에 아동이라는 특성 자체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 연약한 존재가 중복학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아동에게 끼쳐지는 피해의 정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그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그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대 행위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보니까 부모가 76.8%예요. 대부분이 부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서 아까 그 선언에서 보셨다시피 부모에 대한 부분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 양육자, 그 다음이 친인척, 그 다음이 타인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보면은 77%가량이 부모고 양육 태도나 방법을 잘 몰라서 이루어지는 부족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부모 교육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도 이제 저희 아이를 늦게 출산을 이제 저희가 해서 얻어서 우리 귀한 따님 우리 계신데 출산하고 나서 출생신고하러 제가 이제 직접 갔거든요. 출생신고를 하러 갔는데 그 출생신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뭐 어떤 뭐 간단한 멘트는 그냥 그랬어요. 뭐 축하합니다 이 정도로 받았죠.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제 면 단위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저희 그 주거지가 그 면에서 요즘 아동 출생률이 엄청 낮잖아요. 그래서 그 면에서 아동 신고, 이 출생 신고를 이 공무원이 이 면에 온 이래로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거의 출생 신고가 없다고 합니다, 요즘에.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공무원이 뭐 단순히 축하드립니다 정도를 해줬던가 얘기를 기억도 잘 안 나요. 그 사람이 했나 안 했나.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아동 출생 신고 이후 신고를 하는 당시에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뭐 그 안내문 어떤 그 브로셔 책자 뭐 이런 거를 받은 것도 없고 또 병원에 가서도 이런 내용을 접해보지도 못했고 아동학대에 대한 얘기들요. 또 매체에서 어떤 광고를 통해서 나온 것도 없었고 제가 본 내용들은 전부 다 뭐냐면 뉴스였습니다. 뉴스. 뭐 TV 연합뉴스, KBS 뉴스, YTN 이런 데들 보면은
요 근래에 있었던 일도 있죠. 그 계부가 아이를 때려가지고 아이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엄마는 또 그 방치를 했고 그 내용들 나왔잖아요. 그런 뉴스로만 봤지 이런 양육 태도나 방법 또는 부모 교육에 대한 이런 콘텐츠들이 있다, 또 이런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출생신고 때부터 받지를 못하잖아요. 또 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 같은 걸 지원을 받을 때 공문이 오거든요. 면단위에서. 그럼 그 면단위에서 공문이 올 때 어떤 그 공문상에 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이 있었는가, 부모 교육과 가족 기능 강화에 대한 교육에 대한 컨텐츠가 담은 A4 용지 한 장으로라도 제공이 되는가라는 거죠. 아유, 얼마나 간단한 내용입니까? 예산 이런 데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부에 전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저도 이제 아이를 출산해서 지금 이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경험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요즘 상황에 대해서.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출산 당시에 국가는 이런 교육에 대한 교육을 제공을 했냐라는 거예요. 교육의 의무를 국가는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그런 교육을 제공했냐라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교육도 없고, 학대를 했을 때 처벌 내용이 뭔지도 안내도조차도 안 돼 있는 거는 국가도 의무를 태만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생했을 때 출생 당시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자료가 배부가 되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제공을 해주든지, 왜냐면 그 아동을 출생하면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병원이잖아요. 또는 뭐 지원금, 아동수당 같은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할 때 거기에다 내용을 첨부를 시키든지, 아니면 어플로서 어떤 문자 안내를 해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의 적극적인 교육과 안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태만하죠.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예. 지금 뭐 정치 얘기를 할 만한, 정치 상황을 보면 더 답답하고, 지금 이슈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보완해 가겠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가이드도 없고 그냥 싸우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은 뭐 뒷전이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아동학대 후유증을 보니까 이 학대를 당하면 아까 보셨죠. 중복해서 학대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정서적인 손상, 또 신체적인 손상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아이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문제죠. 심지어는 이 내용 보세요. 자살에 대한 충동도 느낀다라고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잖아요. 네, 이런 후유증을 크게 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적극적으로 사례에 개입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고,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112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63개소가 전국에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조직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처럼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네요.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고, 그리고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어서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큰 틀에 대한 내용을 운영을 하고,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실제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 밑에서 뒷받침하고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하는 일을 보니까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 및 자료도 발간하고, 또 아동학대 예방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또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하고 있다. 또 상담원에 대한 직무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고,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학대의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 조사 및 응급 보호를 하는 실제적인 내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행동파라는 거죠. 또 피해 아동 상담을 하고 조사를 위한 진술 녹화실을 운영을 하고, 치료 및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피해 아동 가정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동학대 사례 개입 과정인데요. 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받으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같이 해서 현장에 출동해서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사례 개입 과정을 보니까 신고 접수를 받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 특히 신고를 할 때에는 여기 중요한 내용을 표시해 놨죠. 학대에 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조사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고를 받으면 피해 아동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도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사건에 대해서 피해 아동과 그리고 학대 행위자 그리고 가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후 관리도 이루어지겠다. 연계기관을 결정한다든지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에 다루는 주요한 제일 핵심 포인트는 이거죠.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의무다. 우리는 이제 아동학대의 신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란 누구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죠. 우리 옆집에서 지금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신고 안 하실 건가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모두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것을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 의무를 부여한 형식인데, 어쨌든 우리 모두 다 아동학대 신고자라는 거죠. 신고 의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되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24개 직군이 있죠. 그 중에 사회복지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노인복지시설도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신고 의무 직군은 참고 자료니까요. 그냥 한번 쭉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스탑 잠깐 해놓고 보시면 되겠고, 신고 의무 직군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 중에 요 내용이 있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여기 신고 의무 직군에 포함이 된다 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 노인복지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다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현황을 보니까 신고 접수 건수는 2005년 1,600건에 비해서 2017년에 8,830건, 6,712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죠. 살기도 힘들어지고,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요즘 팍팍하고, 더군다나 뉴스에서 막 아동학대 이루어진다라는 거 보여지면 더 참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으면은 야, 진짜 무서운 세상이구나 라는 거가 보여지죠. 막 그런 내용들 보면, 특히 아동학대 막 이런 그 사례들 보면은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을까 라는 것들이 막 진짜 참 무섭죠. 주요 신고 의무자들을 보니까 초중고교 직원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현황을 보니까.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있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도 있고, 보육교직원도 있더라. 아동학대 판단 비율은 신고 의무자에서 판단된 건수가 거의 76%에 육박한다. 그리고 비신고 의무자도 이런 내용들로 있다라는 거죠.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불이행하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양심에 사실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그런 내용들 보면은 제보를 안 하고 있던 분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 제보를 하신 분들의 그 인터뷰 영상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들이 있죠. 내가 마음에 짐으로 안고 있었다. 그 사건의 목격을 하고 그 사건을 목격을 하고 나서 제보를 해야 되는데 제보하긴 또 떨리고 겁나고 그래서 제보를 안 하고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제보를 하면서 후회하는 말씀들 하시잖아요. 아, 내가 그때 그 사건 제보를 조금이라도 빨리 했으면 지금 그 범인을 잡을 수도 있었겠고 또는 또 어떤 피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들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그게 제일 큰 내용 아닙니까? 사람 인간으로서 양심에 비쳤을 때 그 양심이 견디지 못하는 내용들이잖아요. 하물며 아동학대를 우리가 봤는데 신고를 안 했을 때에 이 처벌에 대한 부분도 처벌이지만 그 양심적인 거 어떻게 버티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도 아동학대 신고를 불이행했을 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아동학대 신고자는 보호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신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보호가 되고 또는 필요에 의해서는 신변안전 조치도 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아동학대를 신고해서 추후에 내가 어떤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염려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아동학대의 발견과 그리고 신고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실 텐데요. 이런 그림 보세요. 아이가 이렇게 상황인데 이런 상황의 내용을 신고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 이런 거를 발견하면 전화 몇 번요? 112로 신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아동학대를 발견하면은 특히 이제 정서학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정서학대는 발견이 어려워서 아동을 유심히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동의 위생 상태나 의복, 냄새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서 신고할 수 있어야 되겠다. 특히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영양실조 같은 거, 몸에 머릿니, 빈대 등이 있거나 학교나 병원을 보내지 않을 때에 우리가 그 아동학대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겠다. 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도 교육을 받고 있죠. 그래서 아이가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을 때 그때에 분명한 모니터링을 하게끔 지금 교육이 되고 있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다. 자, 아동학대 발견하는 것 중에 이제 성학대에 대한 부분인데 연령대에 맞지 않는 성지식과 행동을 보인다거나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책 행동을 보인다거나 또는 섭식장애, 비정상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하는 그런 내용의 장애죠. 그래서 이런 섭식장애, 또 평소와 다른 행동, 좋아하던 것에 관심이 없고 어른에 대한 갑작스러운 거부를 하거나 악몽 등 수면장애를 겪을 때 우리는 성학대로 의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상담하지 마시고 바로 112에 신고하라 라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발견 상태 유지를 위해서 옷을 갈아입히지 않고 씻기지를 말아야 합니다. 왜냐? 이제 어떤 DNA 같은 거 뭐 그런 부분을 채취하기 위함이겠죠.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말해주고 그걸 안정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캐묻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편안하게 대처하면서 그랬어? 그래, 그러면은 어떤 일이었는지 상담하지 말고
편안하게 아이를 괜찮아 그래 알았어 하고 112에다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거는 신체적 징후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 있죠. 신체적 징후 여러분들 보시면은 신체에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동이 고통을 겪는 신체의 상태다. 그런 부분들. 또 행동적 징후도 보이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의 모습. 불안에 많이 떤다든지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 절차는 간단합니다. 발견을 했으면 아동학대의 의심 징후가 발견이 됐으면 응급상황 시 아동의 안전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어디에 112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에서 현장 조사와 사례 개입이 이루어지고 사후 지원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겠다는 것이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 시에 보호자에게 신고 내용을 알리는 등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이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 자기가 학대를 하고 있는 내용이 알려지면 자기가 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 머릿속에 분명히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은폐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양심상 그 사람들도 양심이 일정 부분 있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신고 내용을 알리지 말고 바로 112에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신고 시 유의사항은 가능한 한 증거 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요즘 스마트폰 잘 돼 있으니까요. 그걸로 증거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안정을 시켜서 일상적으로 그냥 대화를 해주면 좋겠죠. 그랬어? 그래, 뭐 학교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아이를 좀 편안하게 막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겠다는 거고.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서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진술에 오염이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해서는 안 되겠다. 현장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해야 되고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 보장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아동학대 신고 시의 유의사항을 유념을 하시고 신고를 하시면 되겠다. 몇 번이요? 112번. 다시 한번 증거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하고 그리고 아이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그리고 성학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씻기거나 옷을 입히면 절대 안 되겠다. 또 진술에 오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계속 유도 질문을 하면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신고 양식의 예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동 대면 가능한 장소 정보. 그래서 주소가 가장 중요하겠다. 아이에 대한 주소를 우리가 전달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학대가 의심되는 이유나 상황에 대해서 즉 응급 상황의 여부를 알려줘서 빨리 출동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 아동의 이름이나 성별, 나이, 특징을 전달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학대 행위자가 누구냐 모를 경우엔 미상으로라도 신고를 하면 되겠다는 거고 신고자 요청사항으로는 면담시 주의사항 또는 신변보호 요청 등이 포함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 질문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단계인데 신고하면 어떤 경찰관이 출동하나요? 즉시 출동하고 지구대 경찰에서 나간답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경찰서에 사복 전담 형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담당자를 동반 요청도 가능하다. 신고했음을 학대 행위자 가족에게 고지해야 되나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죠.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이 그 학대 행위자에게는 고지할 필요가 없겠다. 자, 아동학대 조사와 판결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조사는 확인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의 역할이고 최종 판결은 법정 선고에 달려있다. 신고자 신변 안전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명백한 학대 선언과 범인 지목이 필요 없고 명백한 진술이 없다면 가해자는 미상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개인적 보호에게 대한 우려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겠다. 신변 보장을 철저히 해준다고 하니까요. 신고 후에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할까요? 아동학대 상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와 아동보호 전문 기관의 개입이 빨리 필요한 거고, 심각한 위해가 우려됐을 때, 그때는 그 담당자들이 출동하기까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하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는 어떤 협조가 필요하나요? 알고 계시는 모든 정보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공해 주셔야 되고,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출동할 때까지 아동을 보호해 주시기를 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대 행위자는 무조건 처벌을 받냐? 그렇지 않다는 거 위에서 보셨죠? 상담이나 교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 모두가 처벌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사례에 대해 언론 인터뷰 요청이 오면 응해도 되나요? 피해 아동 개인정보 및 신고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 보도는 위법이다. 그런 내용은 알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언론 보도로 신고자와 피해자, 2차 피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내용으로 지금 답변을 해주시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마치면서 보실 거, 아이 지킴콜 112 앱. 다시 한번, 아이 지킴콜 112 앱. 우리 그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같은 데에서 아이 지킴콜 112 앱을 깔아두시면 우리가 언제나 그 아동 학대가 의심스러울 때 신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다양한 교육 자료도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아이 지킴콜 112 앱은 다운을 받아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자, 50여 분이 지금 지난 상황인데요. 정리하는 영상으로 우리 아이지킴콜 112 앱을 설치하는 것과 신고에 대한 그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이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마치기로 하고 1시간 정도 분량을 갖고 교육을 진행하는 내용이라서 남은 시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희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그 아이지킴콜 112 앱을 설치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마지막 영상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도 아동학대 신고가 어렵니? 경찰서 두리번거리면서 어렵게 하지 말랬지. 쉽게 집중해서 딱 10분씩만. 신고 절대 어렵게 하지 마. 아이지킴콜 112 앱 깔고 점검하고 신고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진짜 아동학대가 맞는지 체크 또 체크. 그러면 아이들의 행복이 툭. 자기들도 모르게 툭. 처음엔 다들 신고로 불이익당할까봐 두려웠지. 지금은 제도적으로 보호가 툭. 신고가 진짜로 되니까. 단번에 한 아이 인생 영원한 힘. 그게 아이지킴콜이야. 신고 언제까지 남들인 듯한데 이젠 끝을 봐야지. 너도 진짜 팩트만 신고. 아이지킴콜로. 네가 신고만 해주면 우린 아이들 포기하지 않는다. 야, 너도 신고할 수 있어.